천하의 근본을 장사라고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장사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게 누구 얘기인가 하면은 이승만이라는 청년 이승만의 글입니다. 1901년이고 하필이면 4월 19일자 글입니다. 그러니까 제국신문이라고 당시 이제 청년 이승만이 만들었던 신문이고 운영을 하면서 논설로 올렸던 글인데 이 이승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바로 국보 그 다음에 대통령 이승만 그분입니다. 조선시대적 교육을 받은 분인데 그러니까 조선마을 구원만의 사람이죠. 장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화폐가 이제 참 본론이 좀 이제 늦게 나온 것 같습니까? 화폐의 등장, 원시화폐. 화폐가 이제 유통이 되고 하는 이제 이렇게 인간과 문명, 그 교역 쭉 따라다니는 이제 교환 수단으로서의 교환의 매개체로서의 화폐라는 게 있는데 그 화폐의 이제 그 내용상의 본질로서 핵심은 뭘까? 네, 이런 것들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게 이 강의 강좌의 결론이기도 합니다만 화폐는 핵심은 신뢰입니다. 신뢰. 그러니까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정직성을 지키면서 속이지 않고 사용을 할 거다라는 신뢰. 그리고 그게 깨지지 않도록 신뢰를 지켜주는 것. 이게 없으면 그 화폐는 기능을 못하는 거죠. 근데 그게 쭉 이어져 내려온다는 것들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화폐의 세 기능은 교환의 매개 기능이고 가치 척도의 기능이고 가치 저장의 기능. 최초에는 교환을 매개하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근데 이것은 항상 세 가지는 다 동반이 됩니다. 그리고 현대에 들어와서는 요즘 어떻습니까? 들어들 보셨겠지만 미국에 이제 지금은 이제 말하자면 달러 시대죠. 근데 그 미국의 이제 달러와는 원래는 금태환 그러니까 금의 일정한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그 액수만큼 교환이 되는 것들이 이제 정해져가 있던 이런 것들로 쭉 이어져 내려왔는데 미국의 이제 그 닉슨 시대의 금태환이 정지가 되면서 지금은 상당히 다르게 이렇게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뭐 경제학적으로 오늘 설명을 드리는 게 테마는 아닐까 깊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이제는 금이라는 것을 그 전제하지 않고 신용이 전제가 되는 이런 시대로 들어와가 있죠.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화폐가 이제 이렇게 등장해서 본질적인 기능은 그 내용성은 이렇다라는 거. 그리고 최초에는 그러니까 물물교환, 현물화폐로서 개념이 그 성격이 등장해서 기능을 하기 시작하다가 점차 이제 매개체가 이제 굳어져 들어갑니다. 이런 거 보신 것도 있겠습니다. 이게 뭐 그 태평양의 어떤 섬에서 발견되는 화폐인데 이거 들고 다니지 못하고 이동 못하는 게 돌화폐입니다. 이거는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누구누구의 것이다라는 어떤 집단이 갖는다라는 걸 표시를 하는 것으로서 상징이죠.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편적이지는 않지만 이런 케이스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근데 아주 희한하게도 이런 원시적인 돌화폐 케이스를 보면은 화폐의 내용상의 본질을 조금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재질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뢰라는 것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조개화폐, 자화폐 이거는 이제 은나라의 화폐입니다. 중국 역사에서 우리 그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주나라 이전에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그 4대 문명 시대에 해당되는 황하 문명의 주역이었다고 하는 그 은나라의 자암패라고 하는 이제 그 조개패자입니다. 이게 이제 근데 이 그 은나라하고는 상나라라고 하는데 이걸 화폐로 썼습니다. 이 조개를 가지고 화폐로 쓴 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이거는 뭐 모든 학자들이 다 동의를 하고 뭐 그런 건데 기록으로 남아가 있고 은나라는 상나라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 상이라는 개념이 한자 상이라는 게 바로 우리가 상업 얘기할 때 그 상자의 기원입니다. 역사적으로 기원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은나라에서 주나라로 교체돼 들어갈 때 사실은 이제 주나라가 은나라하고는 상나라인데 그대로 물려받은 게 아니고 사실은 은나라 주민들이 다 유민이 됩니다. 그래서 떠돌이 장사꾼이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중국 문화 속에서는
장사상의 개념이 그걸 기본으로 해서 탄생을 합니다. 은나라 주민 내지 상나라 주민들이 이제 그러니까 주나라에 편입이 못 되면서 떠돌이 장사꾼이 되어버리면서 상인이라는 개념과 장사하는 사람이 한자로 겹쳐져 버리면서 한자가 그렇게 굳어지는 이런 게 있었다는 것들, 역사적 에피소드가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개 화폐가 마치 아까 청금석이나 흑요석처럼 이 화폐가 동남아시아에서 나오고 하는 조개 껍데기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은나라, 삼나라는 황한 문명입니다. 재밌죠?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그만큼 범위가, 교역의 범위가 활발했다, 넓었다라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중국의 경우를 들었습니다. 아마 조개를 화폐로 사용한 뭐 이런 경우들은 그 외에도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 쪽으로 돌아와가지고, 수메르 문명에서, 그러니까 수메르 문명 시대 그 기록들, 서령 문자 기록들을 많이 남아가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이 굉장히 근대적인 모습을 보이고 경제생활이 있고 화폐 경제가 돌아갔구나라는 것들을 그냥 바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수메르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너는 지배자를 가질 수도 있고 왕을 모실 수도 있다. 그러나 정말 무서워해야 할 것은 세리다. 세리가 뭔가 세금 거두는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화폐를 사용한 것 같다라는 화폐 경제가 있었던 것 같다는 느낌이 있죠. 물론 근데 이게 유물이 발견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확연하게 이제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어떤 게 있습니다. 수메르의 화폐 단위가 있습니다. 세켈이라고 합니다. 이 기본은 뭔가 하면 세켈이라는 거는 밀다발이라는 뜻인데, 그 수메르 언어로, 그 고대 수메르어로 그 밀을 세라고 했답니다. 알파벳으로는 SHE인데, 다발을 켈이라고, 세켈 그러면 밀다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농경이 시작됐을 때 그 농경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물물 교환이 이루어질 때 가치 척도의 개념이 반영이 됐겠죠. 그래서 나중에 돈을 만들어서 주화를 만들어가지고 사용을 하게 될 때 그 단위가 세켈이라고 굳어졌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 기록들은 쭉 나옵니다. 물론 그 고대 수메르 문명의 세켈 동전이 발견된 것은 없지만 화폐 단위로서는 그랬다는 것들은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늘날 이게 이 기본으로 거슬러 캐피탈 이런 부분들도 농경 정착 시대가 시작될 때 그런 개념들을 또 반영을 합니다. 캐피탈의 그런 그 머리자가 카피타라는 그 소머리라는 뜻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 세켈이라는 고대 수메르 문명의 화폐 단위가 현대 이스라엘, 지금 현대 이스라엘입니다. 의 화폐 단위입니다. 세켈. 그러니까 이제 물어서 확인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 이스라엘 보고 당신들은 왜 그 화폐 단위를 세켈로 씁니까? 라고 제가 물어본 바도 없고 들은 바도 없습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씁니다. 어떻게 이렇게 쭉 굳어졌겠죠. 성경청 구약 신약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종교서적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역사서적이기도 하죠. 쭉 따라가다 보면은 삶의 흔적들을 이해할 수가 있죠. 그 속에는 수많은 화폐 단위들이 막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달란트 이런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달란트라는 개념이 화폐 단위였습니다. 이제 금괴 25kg이 1달란트였다. 이렇게 또 얘기된답니다. 그 다음에 60세, 1달란트는 60미나, 1미나는 60세켈, 이랬답니다. 근데 이 화폐 단위를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에서도 쓰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세켈이라는 화폐 단위는 최초이자 최장의 화폐 단위가 되겠습니다. 이 세켈이라는 그러니까 화폐 단위를 쓰고 있는 이건 은화인데, 이거는 이제 예수시대 당시의 화폐랍니다. 그리고 옆에는 현대 이스라엘의 지폐입니다. 50세켈. 자, 이렇게 돈을 화폐라는 것을 가지고서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렇게 재밌는 게 이제 발견이 됩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내려와가지고,
이제 그 본격적인 이제 그 화폐 경제가 보다 더 활성화되는 이제 모습들을 보이는 시대로 들어옵니다. 그 기원전 이제 7세기 기하고 이게 이제 서구에서는 유물로 발견된 그러니까 추정컨대 이미 고대 수메르 문명 시대 물론 이게 서구이기보다는 메소포타미아 오리엔트 지역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거기도 있었던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현재 그러니까 유물로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서구 문명에서 가장 오래된 거는 그 7세기 기억 일렉트럼 코인이라고 뭐 요즘 뭐 비트코인 그럽니다만 그 단어는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일렉트럼 코인이라고 부르는 이건 금하고 은이 섞여 있는 합금 그 주화입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에 작습니다. 콩 정도 이제 크기인데 그 소머리가 이제 새겨져 가요. 밀다발하고 소머리가 새겨져 가요. 이건 고대 그 농경정착 문명의 흔적인 것 같다 이렇게 보통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발견이 됩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익숙해지는 이제 그 문명 시대로 들어오는데 오리엔트 문명 이런 표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 수메르를 중심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 나중에 페르시아로까지로 이어지는 오늘날 중동 지역이죠. 이걸 이제 오리엔트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물론 그리스에서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스 세계의 입장에서는 동방 쪽이기 때문에 오리엔트라는 동방이라는 뜻입니다. 이쪽이 이제 그 오리엔트 문명과 이제 본격적인 문명 시대, 역사 시대에 들어와서 많이 알려져가 있는 오늘날 서구 문명까지 이어져 들어가는 이 그 초창기에 굉장히 강력한 어떤 그러니까 문명의 충돌, 융합의 모습들은 이제 지중해 세계에서 오리엔트 문명과 그리스 문명이 부딪히고 영향을 주고받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스 문명은 저 오리엔트에 비해서는 훨씬 서쪽입니다. 에게, 바다의 문명입니다. 그리스 하면 그리스 폴리스가 있죠. 뭐 들어보셨을 겁니다. 폴리스라는 말이 오늘날의 그러니까 뭐 정치, 폴리틱스가 다 그 어원이 되는 거죠. 폴리스는 그냥 도시이기도 하고 국가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 최초의 발생기에는 도시와 국가가 같은 경우로 겹쳐가 있었기 때문에 도시 국가가 적어도 그리스 문명 시대는 확실히 그랬습니다. 폴리스는 도시와 국가라는 두 개의 함의를 동시에 갖습니다. 헤로도토스는 아까 처음에 소개했던 헤로도토스는 폴리스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배되지도 않고 스스로 지배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단지 자신과 평등한 사람들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자유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예, 자유. 또 이제 이거 소개해 드리고 가야 되겠네요. 한자어로 우리는 이제 자유라는 어떤 개념을 쓰죠. 이제 이거 리버티 혹은 프리덤. 리버티와 프리덤도 어원이 조금 독립적이고 약간씩 다릅니다만 뭐 오늘날은 혼재해서 쓰니까 따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 한자 문화권에서 쓰는 이제 자유라는 개념은 이 또한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식 한자적으로 굳어진 겁니다. 물론 그러니까 그 중국의 고대 문서에 이미 자유라는 어떤 이건 나옵니다. 근데 나쁜 뜻으로 나옵니다. 원래는 중국의 고대 문헌 후한서까지 올라가는데 거기에는 제멋대로다, 방탕하다, 방자하다라는 의미로 쓰죠. 그러나 이게 나중에 아까 소개드렸던 문명이라는 용어를 갖다가 그렇게 정착시킨 이런 이제 그 후쿠자와 유키치가 또 사실은 이제 자유라는 개념도 이렇게 굳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이제 이 개념은 한자 문학에서 두루 쓰는 개념이 이제 되어서 오늘날은 이렇게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유는 상업, 돈하고 안 떨어집니다. 제가 뜬금없는 것 같아도 이게 다 연결이 됩니다. 상업과 철학의 탄생이라는 이제 제목 챕터 이제 보이실 겁니다. 자유라는 것들을 가치로 갖는 그리스 폴리스, 그리고 거기서 그리스 철학 이런 것들 어디든지 들어보신 바가 있을 겁니다.
그리스 문명은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무인들의 무사들의 전사들의 문명과 동시에 그 에게의 일대를 누비는 상업 문명이었습니다. 그리스 철학의 기원, 서구 철학의 탄생 그럴 때 첫 장에 나오는 인물은 탈레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탈레스라는 사람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탈레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물의 본질은 물이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상당히 황당하게 허접하게도 들리는 그런 그 만물의 본질이 물일 리가 있습니까?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을 이제 그 서구에서 철학의 탄생, 그 원점에서 시작을 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초의 그러니까 그 얘기가 맞다 아니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들어가서 본질을 이제 추론을 해봤다라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아까 그 그리스 문명이 에게를 무대로 해서 탄생을 했다 그러죠. 지정학이라는 표현 들어보셨겠습니다만 그와 비슷하게 지경학이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물론 아주 정착된 용어는 아닙니다만 비슷하게 연상을 해도 좋겠습니다. 그리스의 철학, 정치체제도 마찬가지고 철학, 인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에게의 지경학과 분리되지 않는다. 상업과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 장사를 했습니다. 섬과 섬을 연결하면서 교환을 하고 이렇게 쭉 됐다는 거예요. 탈레스라는 사람 자체가 그랬습니다. 그리스 최초의 철학적으로 간주되는 이 사람은 상인이었습니다. 또 동시에 정치가입니다. 이오니아라는 그 폴리스에. 그리고 또 동시에 그 철학자이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즉 제가 상무문이라고 했습니다만 상인, 정사, 설교자의 면모를 한꺼번에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탈레스는 정치 철학자 이전의 자연 철학자의 출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리스 시기에 그 에게에 상업 문명이 없었다라면 등장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상업 문명이라는 거는 그 바닥에 흐르는 게 뭐겠습니까? 돈이죠. 돈 없이 화폐 경제는 상업과 늘 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 밀레토스, 탈레스라는 사람이 이 밀레토스 출신입니다. 물론 이거는 오늘날의 사진은 아니고 이제 상상도인데 이 시기에 기원전 6세기에 그리스에서 가장 부유한 어떤 도시였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탄생을 했는데 이 바닥에 뭐가 흐릅니까? 돈이 흐르죠. 예. 자, 이제 고대 그리스의 화폐입니다. 6세기경. 그러니까 이제 6세기경 밀레토스가 가장 부유한 어떤 그러니까 그리스의 폴리스였던 이 시기에 그 그리스 화폐, 이거는 아테네라는 폴리스에서 발견되는 이제 그 고대 그리스의 이제 화폐 단위는 드라크마라는 겁니다. 왼쪽 편은 저 수레바퀴입니다. 수레바퀴가 표식이라는 거는 이제 바퀴 달린 수레가 굴러다녔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표기가 되어 있는 이런 이제 이게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의 이제 화폐 문양입니다. 이건 아까 그 일렉트럼 코인의 뒤이은 이제 고대 그리스의 화폐죠. 그 문화를 이어받은 겁니다. 자, 이제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맞닥뜨리는 이제 시대로 들어옵니다. 뭐 정치적으로만 서술을 하면은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이제 정치적으로 어떤 싸움을 벌이고 영화 300이라는 영화 아시죠? 300이라는 영화 그 한국에서도 개봉해가지고 뭐 그 만화에 가까운